신입사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 AI가 대체를 하게 되고 신입사원이 경력과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고 그럼 이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 특정한 분야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AI가 다 능가하고 이런 시대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그런 거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AI 시대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지식인사이드 나온 김대식 교수님도 여러 군데서 많이 주장을 하시잖아요. 이제 AI가 아니라 AGI 시대가 온다. Artificial General, 그러니까 제너럴 범용 인공지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분야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AI가 다 능가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까지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AI 기술자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인문학자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한 다음에 비판적 담론을 만들고 대안을 가지고 AI를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콜센터도 AI가 받게 되고 AI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콜센터에서 그동안 축적돼 있는 고객의 불만 데이터들을 쫙 공부를 하잖아요. 대량의 데이터를 쌓아놓고 축적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근거한 대답을 하거나 예를 들면 제가 광고 카피를 만들고 싶은데 전 세계에 있는 카피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카피라이팅 초고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AI가 잘하고 또 예를 들면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과거 판례 데이터를 쫙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뽑아내는 거는 사람보다 AI가 더 잘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AI가 무슨 직업을 통째로 대체하기보다 그 직업의 일부 과업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역부터 얘기하면 너 물 먹었니? 그러면 AI가 뭐라고 번역할까요? Did you drink라고 번역하죠, 대부분. 저는 그게 아니고 너 조직에서 잘렸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손 씻었니? 그러면 손을 씻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쁜 일 그만뒀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이렇게 맥락과 그 다음에 여백을 번역하는 거는 물론 데이터를 쫙 학습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신비한 영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와, 내 직업은 송두리째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반복, 그 다음에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AI가 쉽게 빨리빨리 대체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딜레마 상황에서 회색지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윤리적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 AI가 대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력 직원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런 능력의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입사원 뽑지 않으면 신입사원이 그런 경력과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력자도 기존의 경력자가 다 죽어버리면 경력자가 생기지 않는 이런 딜레마잖아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신입사원도 뽑아서 그 친구들이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AI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파트너로 일하고 이런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경력을 쌓아야 후세들이 들어왔을 때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친구들을 이렇게 코칭해주고 이럴 텐데 그런 코칭을 할 수 있는 경력자가 만약에 완전히 실종된다 그러면 정말 위기는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과학자들, AI 전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는 직업이 AI 개발자, 그 다음에 AI가 시키는 일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가지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직업 정도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거든요.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고유한 내러티브, 서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본인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아요. AI가 보여주는 모든 데이터, 이야기는 다 다른 사람 거거든요. 다른 사람 거를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감탄하지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피눈물 나본 경험, 피땀 흘려본 경험,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생해본 경험 이런 데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가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치명적 약점은 제가 보기에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뭐냐? 자꾸 이렇게 몸으로 겪어본 경험 그리고 겪어본 경험이 많은 사람, 오감각을 활짝 열고
치고 넘어가는 노을, 새가 날아가는 경이로운 기적, 이런 걸 오감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내 몸에 감각적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AI 시대가 될수록 저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듯이 인간이 자꾸 가상 경험으로 실제 경험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에 몸에 닿아 있는 감각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AI가 가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런 감각적 지각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걸 더 축적하고 감각적 데이터가 풍부한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이런 감각적 데이터를 자기만의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제가 전달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꾸러미 안에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한정돼 있고 경험도 없고 그러면 이제 AI한테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대학을 가면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그래서 학벌이 이제 강력하게 작용했었는데 옛날보다 그런 위력들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웬만한 지식 그런 것들은 다 AI가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책상에서 열심히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그런 거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저는 지혜는 뭐냐? 내 몸으로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사막 가서 6박 7일 동안 마라톤을 뛰다가 3일 만에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에 와서 레이스를 포기하고 제가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다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명언이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책상에서 배웠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가 만고불변의 철칙이었어. 그런데 내가 한계에 도전해보는 몸으로 겪어본 경험을 해보니까 그 명언이 나를 죽일 수 있구나. 이걸 내가 언제 깨달았느냐? 대학에서 책상에서 배우지 않고 야전에서 현장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배운 거거든요. 이런 실천적 지혜, 몸으로 겪어보면 알 수 있는 책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거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고 대학 바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도전해보고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로 무장을 하면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학벌로 갖고 있는 모든 거의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은 AI한테 맡기고 AI가 여러분한테 처방해 줄 수 없는 인생의 삶의 지혜, 처방전은 여러분이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의사하고 간호사 두 분 중에서 AI가 빨리 대체가 가능한 직업은 어느 직업일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를 의사들이 알아두고 저한테 실화로 항의하지면 안 되고요.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고혈압 환자야. 그래서 의사를 2시간 기다렸는데 우리 의사분이 저를 얼굴을 보지도 않고 스크린을 본 다음에 교수님 140에 90이야 고혈압이네 약을 드셔야 되겠네. 2시간 기다렸는데 의사가 내 얼굴도 안 보고 스크린 데이터만 보고 처방을 해. 그러면 내 혈압이 확 올라가요. 나올 때 간호사가 싹 웃으면서 아우 교수님 140에 90 그까이 거 뭐 약 드시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간호사를 만났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 그러면 전문 용어로 이걸 질환과 질병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이제 언어가 번역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질환은 140에 90 숫자로 딱 처방돼 있는 객관적 그런 거를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질병은 뭐냐면 고혈압 140에 90에 대한 심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똑같을까요? 고혈압 환자가 10명이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질환은 치료의 대상이에요. 영어로 큐어. 근데 뒤에 있는 질병,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심리적으로 케어의 대상인 거예요. 돌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치료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근데 AI가 사람의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케어링하고 보살피고 요즘에 사람들이 AI하고 심리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AI하고 상담을 하고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주는 답에 막 울고 저는 AI하고 상담하지 않고 정말 인간적 미가 따뜻한 심리 상담가와 그리고 나를 보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간호사를 만나고 싶지 AI 간호사, AI 상담사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AI 시대가 와도 여전히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왔을 때 아날로그의 향수로 리트로 이런 현상이 생기듯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AI 시대 우리가 또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AI는 24시간 365일 인간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5분 대기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질문하고 AI는 대답하거든요. 자 그러면 AI를 쩔쩔매게 하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 문제를 잘 내는 사람, 저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문제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러내야 될 미래의 인재는 문제아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사람, 정답을 잘 찾는 사람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정답을 잘 찾는 모범생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가 쩔쩔매는 질문을 잘 던지는 이런 모험생, 문제아 여러분 주인이 질문을
합니까? 노예가 질문을 합니까? 우리는 노예 같은 인생을 살렸던 거야. 누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막 머리를 맞댔는데 이제 정답은 AI가 더 잘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주도가 돼서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이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색다른 질문 자체가 색다른 생각을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질문술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GPT한테나 제미나이한테 여러 가지 인공지능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자, 그럼 옛날에 물음표가 생기면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검색 엔진도 없고 AI도 없을 때 도서관을 가거나 그 다음에 책을 찾아보거나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물음표가 생기면 저쪽에 느낌표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황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냐? GPT나 AI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AI가 바로 답을 써주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음표하고 느낌표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는 사람이 궁리에 궁리를 거듭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싹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은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거든요. 머리를 안 쓰잖아요. 머리를 안 쓰는 교육 이제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이제 앞으로 베개 벨 때, 모자 쓸 때, 머리 쓰실 때 이 세 가지 용도에 여러분 머리가 불필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리를 잘 쓰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봐야 되고 용불용 설에 의해서 머리가 자꾸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쓰임을 당할수록 머리는 뇌세포를 자극받아서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 다 AI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물음표를 찾는 교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대미문의 질문을 던져서 문제를 잘 내는, 그래서 여러분 그 ask라는 영어 있죠? ASK.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KSA가 되거든요. K가 뭐냐? knowledge야. S가 스킬, A가 attitude예요. 옛날에는 K를 가장 많이 가르쳤어.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조금 가르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 패러다임을 조금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제가 뒤집어가지고 ask를 만들었어요. A가 가장 커.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태도, 패러다임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스킬,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거 중간 정도 가르치고 knowledge는 조금 AI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교육은 ask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나름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QBL이라고 있어요. QBL, Question Based Learning.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상적인 꿈이긴 하지만 모든 교수님들이 마지막 수업에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문제를 A4 용지 한 페이지에 내게 합니다. 여러분, A4 용지 한 장에다 문제를 내는 방법 한 줄도 쓰기 어려워요. 뭘 비교하시오, 논하시오, 대조해서 분석하시오, 이런 틀에 박힌 질문을 하거든요. 문제가 틀에 박히면 답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답도 틀에 박혀 있습니다. 틀에 박힌 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틀밖에, 뜻밖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색다른 질문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찾아보고 모색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빅테크 몇 개의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문학적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AI는 단순한 기술이나 기계가 아니라 거기에 투입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본주의의 엄청난 네트워크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정말 비판적으로 자아각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갈 미래가 과연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돈을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리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기본소득만 받고 먹고 사는 이런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일까를 AI 개발자들한테도 정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류 미래를 바람직한 유토피아를 끌고 갈 것인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AI가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하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한순간에 인류 멸망을 부추길지도 모르는, 저도 사실은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달이라는 게 대단한 걸 우리가 연설할 때만 하고 물건을 팔 때나 메시지를 전달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 속의 모든 대화가 다 전달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전달하는 거. 근데 전달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언어라는 생각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입고 나오는 옷을 딱 봤을 때 천박한지 아니면 정말 인격이 있는지, 저는 원격이 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투, 그다음에 표정, 자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고 정말 언어를 벼리고 벼려가지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달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달을 할 때 고급 언어를 쓰고 화려한 언어를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된장찌개 맛이 어떻습니까? 죽인데. 날씨도 죽이고 커피 맛도 죽이고 이렇게 다 죽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언어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또 헐, 대박, 개 이 세 마리가 있어요. 언어의 독점화. 많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죽인다, 대박이다, 헐, 개, 멋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볼 때 일단 전달에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언어를 순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인격도 저절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설득의 3대 요소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토스는 감성적 설득력이고요. 로고스는 논리적 설명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만 치중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에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는 뭐냐면 사람을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의 인간적 신뢰감이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강렬한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방법은 메시지의 언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 그 사람의 몸짓,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세, 태도, 입는 옷,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한꺼번에 하나의 이미지로 딱 전달이 될 때 그거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라고 생각해요. 아우라. 자,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게 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강연 배틀쇼에 TV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했는데 3명이 출연해가지고요. 각자 키워드를 얘기해. 자기가 뭘 얘기할지. 그러면 이 짧은 순간에 키워드를 얘기한 걸 가지고 투표를 바로 한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고 싶으니까 투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인간관계. 그럼 저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50명 중에 제가 4표를 얻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15분씩 다시 전반전 강의를 하는 거야. 순서대로 제가 꼴찌니까 3번째 강의를 했어요. 자, 3번째 15분 강의를 한 다음에 투표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1등 했을까요? 제가 무려 35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못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제가 화려한 언변과 현란한 쇼로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제 어떤 몸짓, 제가 인생에서 살았던 어떤 진심, 진정성의 메시지를 아주 임팩트 있게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저를 믿지 않다가 믿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몸으로 체중이 실린 언어로 진심을 담아서 어눌하지만 전달하면 저는 이게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아시죠? 바보들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뭐 어쨌든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바보들이 나한테 자꾸 질문하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비스습 전공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래서 빵 터질 거 아니에요. 연봉이 뭐냐? 아, 전 아직 연봉은 별로 없는데 전 앞으로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최고봉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보들이 질문하면 바보스럽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면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재밌게 트위터에 나를 소개할 때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의사가 나타나가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의사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정말 의사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싸우려고 하면 서로 상처받잖아요. 바보들한테는 바보스럽게 대처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야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의사입니까? 구두 대학병원 차린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은 병원 설립 허가증이 있냐? 왜 걔는 공격 안 하고 나만 공격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수님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재수 없는 사람은 재수 없게 대응을 하면 재수 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데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웃어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달이라는 게 사실은 전달자의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달을 받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몰상식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과시를 너무 많이 해버려요. 아, 내가 이런 거고 내가 최고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의견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에도 내 이야기가 항상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나를 낮추면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3가지 C가 있어요. 무시해버리고, 괄시나 멸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시시하게 대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우리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달이 왜 중요하냐? 우리 주변에 보면 전달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달에 실패하는 거는요, 실패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한 생각과 의견과 경험적 통찰력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인생에서 실패하냐면 결국 전달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색다른 사람으로 나답게 세상에 브랜딩이 되려면 나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전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달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간을 휴먼 브랜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으로 저는 브랜딩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호소하는,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달은요, 또 하나 한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나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되기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간디가 내 삶은 나의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이 세상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달을 한다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그 삶 자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저는 그게 휴먼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휴먼 브랜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온리 원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넘버 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조명을 받는데 조명이 꺼지면 그 사람도 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온리 원 브랜딩 과정은 소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브랜드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남보다 잘하는 퍼스널 브랜딩보다 어제의 나보다 전보다 잘하려고 하면서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원본이 되는 과정, 저는 이게 휴먼 브랜딩이고 이것이 바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일단 삶이 파란만장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밋밋한 삶을 산 사람들은 메시지가 밋밋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달의 테크닉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가짜로 막 연기를 하면서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많은 걸 깨우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경험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색다른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잘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정말 기발하게 빨려들게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를 많이 읽는데 제가 시를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시를 많이 읽으면 시인들이 갖고 있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묘하게 기발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소음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재무라는 시인이 소음을 사물들의 모국어라고 번역했어. 사물들의 모국어니까 나한테는 안 들리잖아요. 그 친구들은 열심히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해 빠진 현상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해서 독특하게 기발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딱 꽂히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2025년 8월 28일 날 제 생일날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자랑할 만한 상을 받았는데, 한국 소비자 포럼에서 100만 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가 브랜드 대상 중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거든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데 혁혁한 공헌한 매체가 누구냐? 이 책과삼을 비롯한 지식인사이드. 제가 거기 보니까 누적 조회수가 1000만이 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라는 휴먼 브랜드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식생태학 자가 뭐 하는 사람인 사람들이 몰랐어요. 저는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학계나 또는 한참 유행했던 지식 경영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태학적 시각으로 지식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잡초하고 화초가 인재를 육성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화초형 인재로 기르고 싶어요? 잡초형 인재로 기르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초로 기르고 싶지만 지금 화초로 기르고 있잖아요. 화초는 온실 속에서 고분고분 극심한 보호막으로 자라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비바람 천둥 번개 맞고 아주
근성이 뿌리 깊게 자라고 있잖아요. 잡초를 뽑아도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20%의 지식을 전문용어로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래.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근데 뿌리에 있는 이 80%의 지식은 언어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엄마의 손맛과 같은 매뉴얼로 만들 수 없는 이런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자연에 있는 생태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지식 생태학을 만들어서 그걸 연구하는 제자들도 기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 생태학자로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건데, 앞으로 저는 제가 지식 생태학계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지식, 건강한 지식을 전파하려고 합니다.